그냥 좀 가볍게 들으세요. 이제 첫 시간이라서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그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 거기 다 있어요, 사실. 제가 영어를 되게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번역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뿌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있고, 사실 슬라이드 내용이 별게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이제 이 강의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제가 소아치과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치과 수련 마친 지가 21년째인데요. 수련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강의는 원래 예전에 구대 원장님께서 하셨었는데, 구대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를 제가 어떻게 맡아가지고 하게 됐고, 저도 그렇고, 아마 나성 원장님도 그렇고, 수련을 받았는데 둘 다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수련 받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 카톡 프로필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렸어요. 사실 우리가 임상을 하다 보면, 다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우리가 포기해야 할 건 또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기도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핵심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데, 그거에 되게 현혹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올려봤고, 2년 전에 여기 구대 원장님 보이시죠? 그리고 나성 원장님께서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아마 심포지움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VPT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풀펄포토미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심포지움이 2년 전에 처음으로 했었고, 그때 저는 구대 원장님의 AA 포지션 스테이트먼트에 되게 좀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던 것들을, 구대 원장님께서 좀 약간 확신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하긴 했지만 긴가민가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확신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 VPT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았거든요. 뭐 재료의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펄프의 픽션 영화죠. 제가 이제 펄프의 논픽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편집한 게 아니라 원래 이 펄프 픽션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이탈 펄프 테라피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근간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뭐 일부나 전부를 이제 살려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이탈 펄프 테라피가 있고 논 바이탈 펄프 테라피가 있죠. 이거는 뭐 간접 뭐 지수 복조수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펄포토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밑에 뭐 논바이탈 펄프 테라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RCT죠. 일반적인 이제 엔도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 4개, 3개, 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냐, 뭐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냐, 뭐 펄포토미냐, 이게 이제 다 VPT에 가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주로 펄포토미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수가 노출됐을 때 결국에는 이런 진료를 하죠. 뭐 다이렉트 펄프 캐핑, 뭐 파셜 펄포토미, 풀 펄포토미, 파셜 펄펙토미, 뭐 풀 펄펙토미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파셜 펄펙토미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나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기에 이제 디펄포토미라는 용어로 바꾸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풀펄포토미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로컬이니까 이제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보면 이 파셜 펄포토미라는 거를 좀 실패의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원래 우리가 이제 엔도를 해야 될 치아들을 사실은 부분 치수절, 파셜 펄포토미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다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 펄포토미를 하겠죠.
그리고 뭐 파셜 펄포토미로 괜찮은 경우도 있죠. 근데 확률을 우리가 펄포토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불안한데 그래서 엔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파셜을 한다는 건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죠. 뭐 이미 그건 뭐 데이터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연 VPT냐 RCT냐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뭐 세계적으로 뭐 그런 거 있죠. 뭐 최소 침습 치료 뭐 이런 것들 레진도 뭐 인네임 크라운 할 거 레진도 하고 막 하는 마당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실제로 미니멀 인베이시브 엔도돈틱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치아는 최소 침습을 많이 하는데 치수 치료는 최소 침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VPT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전에 이제 토미를 했던 그런 치아들의 예후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사실은 이 수산화칼슘이라는 재료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 전에는 무슨 뭐 토미할 때 뭐 금박도 쓰고 막 이랬다는데 어쨌든 1920년에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산화칼슘을 도입하면서 100년 가까이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우리가 토미를 한다, 뭐 이렇게 VPT를 한다 했을 때는 다 수산화칼슘을 쓰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연구들이 이 수산화칼슘 자체 문제에 대한 제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뭐 터널 결함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덴틴 브릿지가 생겨도 결국은 포로서티가 있어서 박테리아가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뭐 물리적 강도라든가 용해도 되고 뭐 접착력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로 토미를 하면 다시 하죠. 그거가 파이널 진료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시 또 뜯고 뭐 엔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사실 MTA라는 재료는 템포러리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VPT로 치료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뭐 소아치과에서 쓰는 비타백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인가 이런 거는 템포러리한 재료죠. 그게 마무리가 되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VPT는 저희가 말하는 VPT는 파이널 진료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치료하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책에 많이 보셨죠? 보면 뭐 불이 나오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제거하고 이렇게 뭐 하고 아시잖아요. 이건 뭐 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더블 밀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여기서 바뀐 게 없어요. 수산화칼슘이 MTA로 바뀐 거예요. 뭐 대단한 진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다 뭐 책의 교과서대로 나와 있는 그 원칙을 지키는데 거기서 수산화칼슘 대신에 MTA가 들어갔다. 뭐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아까 어떤 원장님 선생님들마다 술식이 되게 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기본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게 다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왜 쿵푸 영화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동작을 하는데 정권 찌르기 하나에 당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치에 대해서 사실 그 선생님들이 부분치수 절단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꼭 굳이 풀 해야 되냐? 뭐 파셜하면 안 되냐? 이게 크백 펄포토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크백 펄포토미는 우식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외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외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외상 전문가예요? 크백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치과 의사인데 여러분이 아는 덴마크의 안드레아센이랑 쌍둥 원투펀치죠. 그러니까 외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우리는 우식이랑 같이 그걸 결합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식이라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염증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적 의미로는 사실은 여기 보면 2009년에 요런 연구가 뭐 전체 시도했을 때 괜찮았다. 그러니까 시작은 좀 오래됐죠. 이게 MTA가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부분 2009년에서 2010년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전체적인 프로토콜에서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 2010년도 이전에는
좋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뒤에 보지만 뒤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AAPD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소아치과만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미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 수련회 때는 가이드라인을 그게 거의 매년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과들은 왜 그런 애들이 중요한가 봐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맨날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 가이드라인조차에서도 그때 이제 보통 미성숙 연구치 위주로 나왔어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2010년도까지도 다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나 FC에 대한 얘기가 주로 있고 MTA가 뭐 비슷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다 최근의 얘기들이죠,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VPT, 토미는 보존과보다는 사실 소아치과가 훨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경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AA, 미국 보존과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그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소아치과 미국 소아치과 학회에다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막 이제 연구를 해보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VPT에 대한 막 논의를 하던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때 여러분 많이 이제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뭐 리쿠치라는 사람이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리쿠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리쿠치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는 이 실제 조직 상태가 우리가 이리버서블 펄파이티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리쿠치 이전에 이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이 월터랑 덩컨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월터랑 덩컨이 이런 논문을 냈어요. 최소 침습 근간 치료, 새로운 진단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중등도 치수염이라는 걸 말했는데 지금 이제 아예 정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중간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리버서블이냐 이리버서블이냐 이 딱 두 개만 놓고 봤었는데 이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걸 이때 이제 2017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21년에 AA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VPT에서는 이렇게 뭐 이게 지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대부분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하거든요. NaOCl로 이제 지혈되면 MTA로 덮는다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리쿠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런 아까 말했던 보건, 뭐 리쿠치, 뭐 덩컨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사실 21년에. 근데 실제로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2019년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는 약간 미국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유럽도 되게 중요한데 유럽이랑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먼저 이제 이 VPT에 대한 내용을 처음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AA 포지션이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유럽이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좀 그 해 이걸 만들었어요. 유럽이 먼저 이렇게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내니까 미국도 얘네 뭐야 이러면서 이제 2019년에 만들어서 2021년에 포지션 스테이트를 낸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유럽이랑 미국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신기술이냐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치과대학 전문의 과정이나 표준 진료에 다 이 포지션 스테이트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포지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AA는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주로 해요. 가이드라인 자체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AAPD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그 다음에 ESE도 가이드라인을 내요. 근데 왜 그러냐? AA는 이게 기술이 계속 바뀌니까 가이드라인을 내려면 사실 2,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문헌적 고찰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잖아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얘네가 가이드라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철컹철컹이죠.
사실은.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A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잖아요. 얘네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원래 이런 게 있어요. S1에서 S3까지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 최상위 증거 기반을 그 ESE에서 2019년에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2023년에 이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AA의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AA에서는 이제 학회 공식 입장인 거고, 이 소아치과 학회는 표준 진료 지침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고. ESE 같은 경우도 이제 이 S3 시스템 리뷰 중심의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그 뭐라 그러죠?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나온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 여기 나오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명시했다는 거죠.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2023년에 ESE에서 낸 거예요. VP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얘네가 이거 내잖아요. AE에서 따라서 2023년에 바이탈 모델의 커런트 앤 이머징 퍼스펙티브라는 거를 또 냈어요. 근데 이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여길 누르니까 올해 AA에 참석하세요?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 어쨌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25년에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 2025년에 둘이 또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조관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작년 얘기라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제 용어 바꿨어요. 이리버서블 없어졌어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대요. 시비어 폴파이티스라고. 그리고 뭐 이런 하이퍼 센시티비티 펄프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리버서블 그 심토매틱 이리버서블 펄파이티스라는 거를 시비어 펄파이티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리버서블이 이리버서블이라는 개념을 아예 정식으로 2025년에 용어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얘네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임상적 통증이 이제 조직학적 상태를 100%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제 이리버서블을 VPT 해도 된다. 이런 거고. 여기 나왔죠.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통증이 심하건 뭐 아프건 뭐 하건 하라고. 누가? 미국이. 전문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미국도 가이드라인을 내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AA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네가 돈을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APD에서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처음으로 퍼머넌트에 대한, 이머추얼 퍼머넌트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퍼머넌트에 대한 최초의 이 가이드라인이죠. 여기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돼 있죠. AA와 합의돼서 최신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연구치 단독, 모든 연구치. 가이드라인을 냈죠. 여기서의 되게 중요한 핵심은 이제 무조건 칼슘 실리케이트를 써라는 얘기예요. 이제 FC는 쓰지 마라. 처음이에요. 절대로 쓰지 마라. 치수에 FC를 절대 쓰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도 추천하지 않는다. 무조건 only 칼슘 실리케이트 MTA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 엄청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는 집단들이 꼰대의 거의 화신들이죠. 진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꼰대 이겼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긴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덩컨 얘기죠. 덩컨 이런 책도 냈어요. 이건 이제 리쿠치가 또 이런 책을 냈어요. 책이 나온 지 좀 됐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못 샀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번역해 주시면 제가 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무슨 이렇게 이런 거는 별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이렇게 순서도 이런 거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다 각자 얘기예요. 이건 뭐 AA나 거기서 표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각자 자기 방식대로 뭐 어떤 몇 분, 어떤 사람 몇 분, 어떤 사람 몇 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고로 이거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정답을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출혈이 지혈이 되느냐라는 개념인 거고 출혈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미성숙 영구치가 왜 VPT가 잘 되는 거죠? 혈액순환도 좋고 혈류량도 많고 잘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임플란트 할 때 피 안 나면 좀 불안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피가 지혈이 안 될 정도로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거는 그냥 봐서는 어려워요. 뭐 이렇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진단 도구들이 있겠죠. 뭐 어쨌든 근데 피가 아예 안 나면 또 그게 펄프가 쌩쌩하면 안 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괴사잖아요. 결국에는 진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건 처음에 진단을 해야죠. 뭐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EPT 테스트 정도만 해도 시수 괴사냐 아니냐. 또 EPT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괴사냐.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한 이리버서블 펄파이티스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엔도를 들어가는 게 리스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앞으로는 아까 현재와 미래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래를 보면 뭐 이런 거를 한다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원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바이오 마커 MMP9으로 효소의 농도를 즉석에서 측정해서 신경을 살릴 수 있는지 현장 진단 기술이 표준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데 표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 시간에 그냥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혈의 의미가 있는데 일단 되게 많아요. 사람들마다 5분, 뭐 10분, 리쿠치 뭐 2분, 3분.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으로는 AAPD에서 가이드라인을 6분이라고 정해놨어요. 6분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거의 안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압박해서 누르면 다시 펌핑이 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뭐 NaOCl이 이렇게 우리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으니까 NaOCl이 그걸 좀 녹여주는데 그게 이제 염증에 의해서 그냥 그거 잔사에 의해서 지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가?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압력이 있어서 이렇게 펌핑이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그 테스팅.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딥펄포토미. 사실 저는 거의 딥펄포토미를 해요. 아마 이 딥펄포토미에 대해서는 저 이후에 선생님들이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라성 선생님을 이제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런 딥펄포토미를 이미 이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막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펄포토미를 한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왜 펄포토미가 그 성공 확률이 높으냐. 여러분들 엔도는 블라인드 테크닉이잖아요. 펄포토미는 비주얼 테크닉이에요. 보이는 데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펙스를 보지 않잖아요. 안 보고 그냥 필링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보고 막는 거예요. 그 구멍을. 조그만 구멍을. 근데 그 구멍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파샬이 위험한 거예요. 파샬은 뭐 3mm 띄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오리피스를 막는데 그 오리피스보다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 구멍은 더 작은 거죠. 훨씬 밀폐나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막는다고요. 확실하죠. 그게 사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아까 월터스 맞아 2017년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뒤에 나온 거죠. 아까 이제 이때는 뭐 이런 엠버 이런 거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아예 작년에 이제 시비어 폴파이티스로 개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펄포토미는 ES2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AAE에서도 얘기했어요. 뭐냐? 지혈이 안 돼. 딱 했는데 지혈이 안 돼. 그럼 더 들어가. 더 제거해. 그 얘기예요. 근데 지혈이 돼도 더 들어가요. 그게 확실하니까. 엔도하기 싫어서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펄포토미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디펄포토미를 하려면 여러분 현미경 영역이 없이 하기는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펄포토미는 없이 해도 돼요. 근데 디펄포토미는 현미경 없으면 위험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좀 어렵죠. 그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6배, 6배 정도 쓰면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미경이 없으면 펄포토미를 해야 되는 거고 펄포토미의 확률은 딥펄포토미보다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펄포토미에서 마무리 안 되고 그냥 엔도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데 실패한 건 금방 알아요. 바로 알아, 바로. 환자가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아파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펄포토미는 성공하면. 원래 우리 엔도 하면은 뭐 혀로 밀면 시큰해요. 뭐 이런 맨날 느끼잖아요. 펄포토미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저는 거의 그냥 엔도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금방 알아요. 금방 알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진단 오류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혈 실패라고 하는데 사실 지혈 실패는 뭐 당연히 지혈이 실패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뭘로도 막아야죠. 근데 이 위에 게 제일 커요. 상부 수복물의 미세 누출. 여러분들이 엔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MTA를 하고 캐비톤 하는 거예요. 극혐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뭐 우리가 지켜본다고 하잖아요. GI로 해도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당일날 무조건 어느 정도 완벽한 실링을 해줘야 돼요. 캐비톤의 그 실링은 엔도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엔도는 상관없는데 그 VPT에서는 되게 예민하대요. 아무튼 되게 이 양쪽 가이드라인에서는 되게 극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튼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이 필요한가? 이거는 디펄포토미를 하면은 위험하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정도의 오리피스. 약간 룩배 정도 보면 보일 정도. 거기에 프레시하게 하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딱 마무리하면 괜찮아요. 아니 파샬도 하는데 파샬보다 훨씬 안전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전제는 코로널 펄프를 완벽하게 제거했는지 이게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방법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FC토미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지지는 거잖아요. 대충 이렇게 하고 저는 사실 트리오 베이스 세대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FC를 그냥 철벅 쳐가지고 탁 그래서 그냥 펄프를 고정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진짜 템포러리한 진료죠. 템포러리한 진료. 이건 파이널 진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3차 상하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룸이잖아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펄프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차 상하질이 있는 부분이 뭐죠? 원래 리페로테브 덴틴 뭐 해가지고 어쨌든 반응성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펄프가 제일 감염이 많겠죠. 우식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를 제거 안 하면은 그게 가장 리스크 팩터가 되죠. 3차 상하질이 있는 부분은 그 충치의 반응이
성이고 거기가 가장 위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남은 펄프도 없어야 돼요.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죠. 그러니까 실제로 펄프를 제대로 제거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남아있는 펄프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를 제거하려고 초음파를 이빨에 쓴다? 죄송합니다. 너무 험한 말이 나네. 그것도 되게 리스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그 발을 쓸 때 이것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카바이드 쓰냐 뭐 그 뭐죠? 그 다이아몬드 쓰냐 막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세버 쓰면 돼요. 세버를 쓰면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이제 강의하시는 원장님은 그 카바이드로 제거하고, 왜냐면 다이아몬드로 그런 뭐 치아나 우식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다?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문대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펄프 티슈만 딱 남겼을 때, 오리피스의 펄프를 제거할 때만 뭐 다이아몬드를 쓰라고 돼 있어요.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써도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카바이드를 쓰는데, 카바이드를 쓸 때 그 마무리할 때 카바이드만은 좀 이제 세버. 왜냐면 이게 약간 무디면 이 펄프를 휘감는 경향이 있다. 근데 진짜 무디면 그렇겠지만 사실 하이로 무디려면 너무 안 바꾸는 분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별로 그게 이제 둘 다 상관이 없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을 뿌리고 해야 돼요, 물을. 하이 스피드로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이 스피드로.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그쵸, 저도 세버를 쓰긴 합니다. 근데 거의 세버만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어가지고 마무리할 때만 다 세버를 쓰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커팅을 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바가 오래된 다이아몬드 바는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NaOCl을 채워놓고 이제 그런 술식을 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꽤 계시잖아요. NaOCl을 채워놓고 이제 그 초음파로 조지는. 근데 그게 되게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대부분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음파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뭐 치석을 제거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치수 강에 있는 걸 정리한다던가. 근데 실제로 그 바이탈 펄프 자체에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리스크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펄포토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초음파 기구로 또 삭제를 한다. 그때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치질을 삭제하는 용의 그 초음파가 있잖아요. 주수를 많이 해서. 그거는 또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약간 논란인데 이중적인 거죠. 이거는 되지만 또 치수에 닿으면 안 되고. 이게 약간 너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추천은 하이스피드버로 딱 커팅 깔끔하게.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AA와 APD가 치수 절단술에서 쓰는 거는 정적인 접촉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꽉 눌러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꽉 눌러가지고 누른다고 지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내가 막 눌러서 지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지 않아도 지혈이 돼야 된다. 그냥 이렇게 커튼을 살짝 얹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6분을 기다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요, 결국에는. 근데 저는 사실은 블리딩 양상을 보고 그냥 엔도 할 거면은 엔도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지혈될 거는 거의 지혈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모든 강의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 액세스 오프닝이랑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엔도 들어갈 때가 아주 뭐 수월해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소아치카처럼 여러분들 소아치카 하면 토미 하면 SS 바로 하죠. 저는 그때 생각 없이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가 봐요. 토미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당일날 그러니까 레진 코어를 뭐 하던 뭐 GI를 하던 코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당일날 뭐 템포럴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전 템포럴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저는 이번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MTA는 절대 애칭하면 안 된대요. 뭐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그리고 샌드위치 테크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진으로만 하는 것보다 GI를 하고 레진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MTA랑 그런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RMGI를 레진이랑 결합되면 RMGI를 이제 쓰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 RMGI를 쓰지도 않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ESE에서도 프랩을 먼저 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여기 나오죠? 뭐, 이게 뺄치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일단은 아셉틱이 제일 중요하죠. 지저분한 거 다 완벽하게 제거하고 VPT를 들어가요. 엔도, 만약에 내가 바쁘다. 이걸 다 제거 안 한다. 그러면 리스크예요. 그냥 엔도하고 보내는 게 낫죠. 다 제거 안 할 거면. 결국엔 아셉틱한 부분이 되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이 다음 선생님들이 또 얘기해 주실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런던에 있는 개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치과인 것 같아요. 뭐 스태프들이 뭐 한 10대 명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잘 보면 500파운드부터라고 시작돼 있어요. 500파운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00파운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하죠. 뭐 다이렉트 펄프 캐핑도 아예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수술 현미경 쓴다.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한다. 뉴욕이죠. 뉴욕에서도 이렇게 바이털 펄프 테라피를 아예 엔도돈틱스. 우리는 보조과 전문이라서 생활치수 치료를 보조과 전문의한테 받으라. 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구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MTA에 대해서 사실 간단히 보면 이제 1993년도에 이런 개발이 됐는데, 이렇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2014년이 되게 많이 변화가 왔어요. 2014년에 이제 좀 써라. 이제 MTA 좀 써라. 라고 이제 AA랑 AAPD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럽에는 이제 바이오덴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덴틴.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엔도시퀀스 BCA RRM이라고 브라셀라 제일 유명하죠. 이게 이제 판매 1위예요. 사실은 판매 1위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회사를 이제 FKG에서 똑같이 이제 하는 제품. 이게 이제 양대 같은 제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네오 MTA라고 요건 이제 소아치과 분야의 네오퍼티라는 제품. 이게 이제 원투펀치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 브라셀라나 요런 것들은 다 같은 회사 제품이거든요. OEM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엔도 시퀀스, 요게 퍼티 타입도 있고요. 요게 네오퍼티. 네오퍼티 이 히스토리 이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잠깐만 할게요. 보면 이제 원래 덴스플라이 시로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잠깐 나왔었죠. 실러가. 근데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데 원래 이 덴스플라이 시로나가 이제 화이트 MTA를 개발한 이 캐롤린 플루머스라는 이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가 이제 돈을 안 주는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아발론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아발론 바이오메드에서 그 퍼티 타입 MTA,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프리믹스 MTA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르루트 MTA는 아직 덴스플라이에서 하고 프리믹스 타입의 MTA를 개발해서 이제 여기 그 아까 말했던 아발론이라는 회사에서 이 지금 실러, 덴스플라이 실러는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아발론이라는 회사를 누스마일에서 인수를 했어요. 누스마일이 그 소아치과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최초로 우리가 쓰는 프로루트 MT는 덴스플라이인데 세계 최초로 믹스드, 프리믹스 타입을 개발한 회사는 캐나다의 IBC라는 회사예요. 이게 오리지널이 아이루트 BP 플러스라는데 이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 팔고요. 유럽에서 팔아요. 이름만 다르게. 결국에는 원천 기술들을 다 이 IBC라는 데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누스마일에서 이제 이런 네오퍼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 얘네들 성분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보면은 핵심은 사실 알루미늄 같은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MTA라고 다 같은 MTA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MTA가 내가 왜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MTA의 문제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도 좀 알아야 되고. 사실은 이제 A, B, C, D 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인데 성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칼슘 실리케이트의 함량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함량의 차이들도 되게 많고, 아까 말했던 알루미늄 프리 얘기했잖아요.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그게 원래 이제 경화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세포 독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높아서 빨리 굳는다,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지르코니아 옥사이드 같은 게 훨씬 그 칼슘 실리케이트보다 더 많은 회사도 있고요. 회사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성분 같은 걸 좀 봐서 좀 이게 좋다고 말하지만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중요하고, 지금 저는 지금 메디클러스 회사 제품을 쓰는데, 메디클러스의 그 제품이 아까 보여드렸던 네오퍼티 모양이 보면 비슷해요. 네오퍼티를 좀 이렇게 컨셉으로 해서 많이 따라가고 있다. 저는 사실은 세계 최초 국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대로 카피나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이거는 이제 이런 저널도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RCT 연구를 했는데 환자 만족도 연구를 했어요. RCT 연구 되게 큰 연구잖아요. 환자 만족도가 VPT가 훨씬 좋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런 연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